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JTBC가 검증했습니다. 총 48페이지 가운데 43페이지에서 표절 의혹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참고 문헌으로 기록하지 않은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면 표절률은 42%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22년 전의 논문에 대해 현재 기준을 적용해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평론가는 곤란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는 등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혼란 상황에 대해 논의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대표 사퇴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전기요금이, 5월부터는 가스요금이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힌 정부가 대선이 끝난 이후 요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대졸 이상 취업률이 65%에 그쳤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경기 하강에 해외 취업까지 막히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알약으로 먹는 형태의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서 다음 달 중순쯤 국내에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물량이 국내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4천 명대 초반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오늘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김 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을 JTBC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총 48페이지 가운데 43페이지에서 표절 의혹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대학 강사 등의 경력을 쌓고 미술계로 진출하는 기반이 됐던 석사 논문입니다. 오승열 PD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선과 점들이 교차해 만들어낸 그림들. 20세기 초 독일의 화가 파울 클레 작품입니다. 칸딘스키와 함께 현대 추상화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파울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추상화의 1세대로 꼽히는 김환기 화백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건희 씨도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 학원을 다니면서 파울 클레를 선택했습니다. 석사 학위 논문으로 그의 작품을 분석한 겁니다. 이때 딴 석사 학위가 교생 실습, 대학 강사 등의 경력을 쌓는 기반이 됐습니다. 취재진이 김 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다른 논문과 얼마나 똑같은지를 나타내는 표절률이 10%로 나옵니다. 현재 표절 판정 기준은 20% 내외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김 씨가 참고 문헌에 기록하지 않은 파울 클레 관련 책과 논문 4개를 찾았습니다. 모두 80에서 90년대 오래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직접 파일로 만들어 김 씨의 논문과 비교할 자료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절률이 42%까지 치솟습니다. 이번엔 연속으로 6개 단어 이상 베낀 문장들만 표시해봤습니다.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서 표절 정황이 보입니다. 전체 382문장 중 250문장가량이 같거나 비슷합니다. 내용에 따라 모방한 자료도 달랐습니다. 먼저 파울 클레 작품의 시대적 배경. 로즈메리 람버트의 20세기 미술사와 거의 토시까지 같은 내용들입니다. 회화적 배경 섹션에선 95년에 나온 파울 클레 작품 번역서가 문단째로 옮겨졌습니다. 2장 연속으로 아예 인용문까지 똑같이 베끼는 등 실수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연구윤리협의회 소속 전문가에게 면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 이제 옮겨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거든요. 1999년 연구윤리가 약했던 시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베꼈다는 지적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함께 주장하고 있는 바랄까 이 부분이 독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표절 여부를 떠나 저자의 독창적인 시각도 없단 겁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이 같은 JTBC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1999년 석사 논문을 현재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해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가 아닌 약식 방법으로 다른 조건까지 넣어 산출했다며 JTBC가 제시한 42% 표절률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어제 저녁 뉴스룸 첫 보도가 나간 뒤 알려드립니다는 글을 통해 당시 숙명여대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 부대변인은 또 해당 논문은 숙명여대 연구윤리 규정이 처음 제정되기 8년 전인 1999년도에 제출됐다며 당시는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는 김건희 씨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추가 검증과 함께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학위는 그대로입니다. 가천대학교는 논문 취소 여부를 대선 이후에 판가름 내기로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이재명 후보가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표절 의혹이 나오자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이 나서서 가천대를 압박함으로써 논문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 학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석사 학위는 유효합니다. 가천대학교가 표절 판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이 뭐 본인이 냈다가 나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도과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을 고수하고 계속 있다가 가천대는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교육부가 표절인지 조사하라고 권고한 영향이 큽니다. 근거는 2011년에 교육부가 바꾼 훈령입니다. 올해 전 논문이라도 필요하면 표절을 조사해 취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1999년 김건희 씨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도 숙명여대의 자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김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반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논문 자진 반납이 아닌 대학의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대표도 곧바로 반박했고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중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대표직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57명 중에 절반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당 대표의 최근의 언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까요? 당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자중해 주실 건 자중해 주시고. 이 대표의 메시지가 당을 자꾸 어렵게 만든다. 당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격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선대위 회의에선 윤석열 후보가 당 내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를 두고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민전 교수를 두고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표의 반대에도 인선안은 최고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마디 더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들 판단하시고 발언들을 좀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린 한결같이 윤핵관을 얘기하고 있다며 윤 후보 쪽에서 그 부분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금 정책을 크게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에 이어서 종합부동산세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방향성과 많이 다릅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장기 보유 저소득층 등에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법안도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도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대선 이후부터 4개월간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 뒤 점차 면제 규모를 줄여나가는 433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내년 연말까지가 보통 이제 목표치였으니까 12월까지 해서 뭐 433 이렇게 하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둔 이재명표 정책을 통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지지율 흐름이 상대방 실책에 따른 반사 이익 때문이라고 보고 본격적인 득점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대 후보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지금까지 반성과 혁신을 중심에 둔 전략 기조도 새해부턴 미래와 경제 성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은 다음 달 초 슬로건뿐 아니라 후보 이미지도 바꿀 것이라며 새로운 기조에 따라 만나는 사람과 장소도 다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부동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내년 3월 대선 이후 전기와 가스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는 약 10%, 가스 요금은 16%가량 인상되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각각 3, 4천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봄부터 전기료와 가스비가 차례로 오릅니다. 한국전력은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 연료비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정책 비용 등이 포함된 기후 환경요금도 함께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킬로와트당 11.8원이 오르게 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10.7% 높아진 수치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보다 3,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결정한 건 8년 만입니다. 가스비 오름폭은 더 큽니다. 내년 5월과 7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립니다. 가스공사는 월 평균 사용량인 2,000메가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16.2%가 오르는 겁니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한 건 적자 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료비 상승 영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조만간 재무기 대응 비대위를 구성하고 설비 효율 개선과 사업 구조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예상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 시장이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더 힘들어졌죠. 1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들의 지난해 취업률도 이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은 65.1%였습니다. 한 해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들이 대졸 신입 채용을 줄였고 해외 취업도 쉽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학제별로 보면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1%, 전문대학은 68.7%로 한 해 전보다 각각 2.3%포인트와 2.2%포인트씩 줄었습니다. 반면 일반대학원은 80.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신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석박사급 고급 인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률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대졸 이상 졸업자 취업률은 66.8%로 비수도권보다 2.9%포인트 높았습니다. 한 해 전보다 격차가 0.1%포인트 더 벌어진 겁니다. 남성과 여성 취업률에서도 남성이 4%포인트 앞서며 매년 격차가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취업한 기업의 유형을 보면 중소기업이 48.3%로 가장 많았고 국가와 지자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중증으로 상태가 나빠지는 걸 막는 것으로 알려진 처방을 받아서 먹는 치료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치료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서인데요. 물량이 얼마나 실제로 들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들이 받는 물품입니다. 의약품은 해열제가 전부고 감기약 정도가 추가될 뿐입니다. 쓸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항체 치료제는 주로 중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식약처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르면 3, 4주 뒤부턴 경증 환자들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루 2차례 알약 3개를 5일간 먹게 됩니다. 성인뿐 아니라 12살 이상 청소년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까지는 중증으로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90%의 확률로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되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설사나 근육통, 혈압 상승이나 미각 이상 증상 등이 부작용으로 보고됐습니다. 다만 모두 증상은 약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 물량은 36만 2천 명분, 머크사의 제품까지 합하면 먹는 양 6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물량을 100만 명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물량은 화이자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억 회분을 확보하고도 제때 공급을 못해 보릿고개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전체 규모만큼이나 당장 다음 달에 얼마나 들어올지가 관건인데 제약사로부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량은 월별 공급 방식으로 저희들이 도입됩니다. 협상에서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저희가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미접종자 등 누구에게 먼저 약을 줄지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속히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여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염이 된 항공사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 연휴가 끝났지만 공항마다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비행기 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발이 묶인 탓입니다. 항공권 발권을 위해 줄을 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Oh my God, we won't be able to get home. We've been constantly checking all kind of different websites, the airport site, the airline site. 항공사 직원들의 오미크론 감염이 속출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Make sure that your cell phone is charged so that you are getting those airline alerts in case anything changes. I'd recommend you bring snacks just in case lines are long.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미국에서는 항공기 1,517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지연된 항공편도 7,000편이 넘었습니다. 연말 이동을 계획한 여행객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7일 현재 5,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상태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 테스트 대기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I'm supposed to work this entire week, so I want to make sure that I do have the knowledge that I'm positive if that's the case.
보건당국은 연말 대규모 모임을 최대한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ut when you're talking about a New Year's Eve party, we have 30, 40, 50 people celebrating. You do not know the status of their vaccination. I would recommend strongly stay away from that this year.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만나서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이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특검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다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직속 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 후보가 강조해온 부동산과 주택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여 만인 어제 아들 노재현 씨가 다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5월 어머니의 집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수정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노 씨는 아버지가 쓴 회고록을 자식이 수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집값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강하다면서 하락 추세가 장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은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 대출 보증의 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내년부터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으로 올립니다. 대출 보증 최대 한도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강추위에 전력 수요가 어제 역대 최고치까지 갔습니다. 9만 700메가와트를 넘어서면서 올해 1월의 기록보다 많았는데요. 예비 전력이 충분해서 전력 수급에 문제는 없었다고 전력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의 청소를 혼자 맡아온 이 씨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가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밤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는데 몸 곳곳에서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됐고 1차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교정 당국이 수용실에 함께 있던 다른 재소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시 남구의 의류 제조 공장에서 변압기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옆으로 번지면서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3개의 업체가 모두 탔습니다.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한때 인근 동네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이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보로 선정이 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등록을 추진하면 2015년 군함도 등록 때처럼 한일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서울 옥션 경매에서 낙찰이 된 총 금액은 1,67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최고가 거래 작품은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5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올해의 독립영화로 이란희 감독의 장편영화 휴가를 선정했습니다.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진 노동자의 이야기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해서 독립영화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쌀 가격 안정화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서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농민들이 초과 생산 물량을 정부가 사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측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변에 방치돼 있는 하동 비행장이 59년 만에 폐쇄가 되는데요. 1963년 군사기지로 지정됐지만 사용이 되지 않았고 주변 경관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동군은 비행장 부지를 인근 공원과 연계해서 숲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국방 예산이 담긴 국방 수권 법안, 의회에서 처리가 됐을 때 전해졌던 대로 주한미군을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모두 마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 관련 예산은 약 7,68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약 912조 원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보다 5%가량 늘어나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국방 수권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는데요. 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가 어제 시작이 된 것으로 전해졌죠? 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27일, 그러니까 어제 개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사회를 맡았는데요. 올 한 해 국가 정책 집행과 관련한 실태를 결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가 김 위원장 집권 10년차 시점에 열리는 만큼 미니 당대회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회의가 오는 31일에 끝날 경우에 그간 사나흘 걸렸던 예년 전원회의보다는 길게 이어지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미국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끈 정보기술 기업들의 성적표가 나왔네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A의 주가는 주당 2,9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70%가량 급등한 수치로 지난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유튜브 사용자가 더욱더 증가를 했고 구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3분기 동안 45% 늘어나는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간 상승률 50%대로 2위에 올랐고 애플이 30%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1.38% 상승한 4,791.19로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경신했습니다. 이달 초에 증시를 짓눌렀던 오미크론 공포가 상당 부분 가라앉은 것이 연말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이 어제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싱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인터넷 주소나 첨부 파일을 열도록 한 문자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자는 정부가 보낸 게 아닙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어제 오전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방역지원금, 긴급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라며 28일 오늘까지 신청하라고 돼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기였습니다. 진짜 거기에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만 적혀져 있었으면은 아마 그 문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따로 그런 게 아니라 또 얼마 대출해준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면은 100만 원이나 적혀져 있으면 그건지 아마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을 것 같아요.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저희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환 대출입니다. 어눌한 목소리지만 시중은행에 실제 근무 중인 직원 이름까지 사칭합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에 맞춰 이런 피싱 문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같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싱범들은 문자 메시지에서 링크된 인터넷 주소나 첨부 파일을 열거나 앱 설치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정부의 방역지원금 문자는 안내만 할 뿐 인터넷 주소 링크나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뭘 누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문자는 방역지원금 콜센터인 1533-0100 번호로 옵니다. 정부는 출처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를 받으면 절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강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원팀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현장을 찾아 특검을 촉구하는 등 이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 기재와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한 뒤에도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JTBC가 검증을 했는데 총 48페이지 가운데 43페이지에서 표절 관련 의혹 흔적들이 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는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표절을 대학에서 정식 얘기한 건 아니긴 합니다. 어제 JTBC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너무 이제 표절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99년도와 지금의 기준은 많이 다르죠.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40% 이상이 이제 표절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경우는 뭐 2페이지 인용문이 그대로 이제 실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표절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느껴져요. 일단 그 카피 킬러인가를 이제 돌려서 이제 본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대학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논란할 건 아닌 것 같고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논문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이건 대학 측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그 결과를 빨리 알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후보 부인에 대한 이슈와 논란이 이렇게 많았던 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선에서 특히 이번 대선도 그렇고 말이죠. 며칠 전에 사과도 했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적어도 어쨌든 석사 논문 표절 이 문제는 절대로 이게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자가 아니라도 그렇고 후보 본인이 아니라도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 문헌이 있었다면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당시는 이제 그 각줄 잘 다는 문화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80년대에도 각줄 다 달았었고 99년도라고 해서 인용 어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예는 그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단. 네, 김건희 씨는 지난 일요일입니다. 허위 이력 기재 그리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김 씨가 대국민 사과문도 직접 썼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이제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라는 게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 이 부분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고 사과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사실을 적시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과인데 워낙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것과 여당이 제기하는 게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허위 이력 관련 논란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 부분을 일일이 적시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들 뭐 생각하는 거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 이런 것들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국민 사과가 나왔거든요. 대국민 사과가. 전 이제 그 아내로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 저는 뭐 인지상정으로서 그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은 뭐 그것까지 아니 여당은 그것까지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쨌든 그 미안한 마음이 절절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는데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말미에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순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실 같은 게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전 김건희 씨의 그 사과보다도 사과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전 해명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중에서 허위 기재가 아니고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잘못 적었다. 이런 얘기는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확하게 적거나
잘못 적은 게 그게 허위 기재로 국민들은 보는 거거든요. 근데 허위 기재가 아니고 부정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변명이 궁색하게 보여요. 김건희 씨가 있는 그대로 좀 사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자꾸 이 선대위에서 그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부정확했던 것이지 네. 허위 기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곧바로 반박했고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어제 총회를 열었는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선대위 내부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네. 이 대표가 뭐 선대위 이제 보직은 뭐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조금 이제 도가 심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대표도 사정이 나름대로 있고 윤 후보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갈등으로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선대위를 내려놓고 지나치게 이제 후보를 공격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좀 있고 윤 후보도 결국은 이기면 결국 윤 후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거에 나오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볼 겁니다. 네. 이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빨리 가라앉히고 본인의 리더십이라든지 정치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표가 잘했느냐, 윤 후보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엔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내분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윤 후보의 지지로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윤 후보가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 같은 악재를 떨쳐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제 대장동 현장을 찾아서 특검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어제 양 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뭐 특검에 관한 논의도 했다고 하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특검이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글쎄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너무 높기 네. 때문에 하긴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양쪽이 다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특검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특검 대상도 다르고 특검을 이제 정하는 그 절차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뭐 대선은 7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특검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전혀 아무 얘기 없이 넘어간다는 거는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거의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특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을 시작해서 그 판단을 국민에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야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핑퐁 게임을 할 게 아니고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특히 후보, 이재명 후보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른바 지시를 해서 빨리 특검 논의를 진행해야 되고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정치적 셈법 가지고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양쪽이 다 국민들로부터 위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능을 갖춘 기계가 아니면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든 위조 지폐가 최근 아시아에서 돌고 있어서 국정원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50 지폐로 더 꼼꼼히 보는 $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심이 적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현존하는 위조 지폐 중 가장 악명 높은 건 슈퍼노트라 불리는 $100짜리 미국 달러화입니다. 최고 성능의 감별기를 사용해야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국정원은 최근 또 다른 슈퍼노트급 위패가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짜리 미 달러화인데 정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패는 진짜 화폐처럼 촉감이 느껴지고 자외선 램프에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숨은 띠도 똑같이 갖췄습니다. 위조 방지 기술로 이용되는 자성 잉크로 일련 번호를 인쇄해 위패 감지 센서도 속일 수 있습니다. 진짜 화폐와 차이점이 있다면 인물 그림 주변의 문자가 진폐에 비해 희미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밀 확대경으로 봐야 겨우 구분이 될 정도입니다. 오른편 아래쪽 숫자 색이 보는 각도에 따라 진폐와 다르지만 이 또한 미세한 차이입니다. 국정원은 이 위패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위패의 배후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오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